유튜브의 분석에 따르면 내 채널은 25세에서 34세의 여성들이 많이 시청한다고 한다. 아마 이 영상도 나보다 어리며 자신의 꿈을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게 될 것 같다. 평생 직업을 찾은 이 사장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산소 같은 02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했고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졸업했다. 학과 수업과 함께 중등교사 자격을 주는 교직기수 과정도 병행했지만 교생 실습 후 교사가 되려는 강렬한 의지는 없었기에 임용시험은 준비하지 않았다. 2006년 2월 졸업 후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한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토록 원하던 서울살이였지만 서울살이는 녹록치 않았다. 매일 아침 지하철 속에 구겨져 회사를 갔고 집에 오면 씻고 잠자기 바빴다. 거의 매일이 회사와 집으로 가는 단순한 생활 패턴의 반복이었다. 가끔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멍해지는 때가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무얼 위해 어디로 이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딜까? 현자 타임이 가끔씩 왔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출근길 지하철에서 산소 부족으로 구급차 타고 병원도 갔었다.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 차려보니 마스카라가 번져서 팬더가 되어 있었던 적도 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가끔 직장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다. 나도 대리님처럼 과장님처럼 저렇게 되는 건가? 하고 말이다. 그러던 중 나에게 구안화사라는 병이 찾아왔다. 대학 시절 대유행이었던 드라마 허준에서 들어봤던 그 병명, 구안화사. 얼굴의 반쪽이 마비되는 병이었다. 서양의학에서는 벨마비라고 부르는 소위 입이 돌아갔다고 말하는 그 병이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라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직도 병에 걸린 첫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늘 그렇듯 출근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느라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한쪽 코가 벌렁거려지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전날부터 오른쪽 귀밑이 묵직하게 아팠었고 늘 맛있게 먹었던 칼국수집의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구안화사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이다. 미각까지 마비가 되는 건 증상이 심한 편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얼굴이 삐뚤어진 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다. 엄마는 시집도 안 간 20대 딸이 구안화사라니 꽤나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쉬라고 하셨다. 회사를 그만두고 1개월 반 동안 꾸준히 치료를 했고 다행히 얼굴은 돌아왔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신체의 부분들의 존재의 이유와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어떤 일이든 깡으로 해오던 열정 가득한 태도들이 건강을 해치는 무식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일들을 겪고 나서 내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배워나갔다. 나는 퇴사 이후 구직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들이 다들 하고 싶어하는 철밥통, 공무원이 되어볼까 해서 공부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포기했다. 공무원 시험의 도전과 포기까지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다. 그 후엔 동네 중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1년 반 정도 근무했다. 정교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임용고사에 도전할 엄두는 나지 않았고 교사라는 직업이 나와 찰떡이라는 생각도 크게 들지 않았다. 나의 평생 직업은 무엇일까를 계속 되묻곤 했다. 그 당시 이게 내 인생의 화두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부모님께서 취미로 조성한 녹차밭이 있었고 매일 가족들과 차를 마시고 차와 함께 먹는 다과를 준비하는 내가 있었다. 그 당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났고 점차 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차를 찾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마냥 사람들이 차도 많이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기호음료의 시장이 고급화되면 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다가 차를 많이 마시는 중국과 내수 경제의 3분의 1 이상이 차와 관련된 산업으로 돌아간다는 일본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계약직 교사 생활이 끝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유학을 다녀와서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면서 2013년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다. 자본이 많이 없었고 커피도 아닌 차를 메인 메뉴로 한 카페가 잘 될까 걱정이 앞섰다. 혹시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인 카페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큰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소자본, 그러니까 거의 무자본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골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임대료는 안 나가지만 재산세가 올랐다고 한다. 띠로리. 여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네이버 블로그에 나의 예약제 카페 창업 준비 내용과 시골 일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업센터 같은 곳에서 경영과 마케팅 강의도 들으면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틈틈이 맛집을 다니면서 메뉴 가격, 테이블 수, 종업원 수를 눈여겨보았다. 이를 토대로 나름의 방법으로 메뉴 분석과 매출 분석, 객단가 분석도 했다. 이런 습관이 지금도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직업병이 생겼다. 소개팅을 나가서도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서 스스로 깜놀한 적도 있다. 시골의 예약제 카페는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던 것은 아니라서 손님이 없는 날은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 보았고 매출을 올리려면 어떤 메뉴가 좋을지를 계속 고민했다. 그리고 농사지은 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골 라이프를 SNS를 통해 공유했다. 지난 영상에서 카페 매출을 공개했듯이 사업 첫 해의 평균 매출은 월 80만원 가량이었다. 차차 SNS 친구가 늘고 왔던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홍보를 해주니 매출은 점점 올라 월 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내가 창업의 창자도 모르고 창업을 해서 500만원을 벌다니 신기하고 기뻤다. 소규모 웨딩 사업을 하는 업체의 제안으로 웨딩 케이터링에도 도전해 보았는데 하루 매출 700에서 1000만원을 올리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최고 호텔이라는 호텔 신라에서 협업 연락도 왔었고 내가 만든 과자들이 음식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다. 난 그때 느꼈다. 꼭 좋은 위치가 아닌 시골에서 사업을 해도 이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구나. 물론 서울이라면 더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았다. 나는 내 가능성을 더 시험해보고 싶었다. 매출도 더 늘려보고 싶었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로컬푸드인 울주배로 뱃빵을 만들어 KTX역에서 판매도 했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디저트를 전국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시골 카페에서 종종 만들어 손님께 드리던 수제 양갱도 상품화해서 선물용으로 판매했다. 시작은 미미했으나 내가 개발한 이 상품들은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팔리고 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부분이다. 물론 9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늘 좋았던 것은 아니다. 경기 침체나 코로나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나 힘든 때를 보내기도 했다. 앞으로 소월 땅의 미래는 어떨지 나도 궁금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존버하면 쨍하고 해뜨는 날이 온다는 것을 나를 통해 조금은 입증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말이다. 오늘의 하고픈 말, 누구에게나 치열하게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면 희망이 보일 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어제와 오늘의 당신보다 분명히 아름다울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번창하세요.